안녕하세요. 30대 마지막 해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에게 정말 주변의 말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솔직히 주변 여기저기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속 안으로 삭히고 있기에는 워낙 대형 사건이라서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20대 후반, 지금의 남편을 만나 2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조선소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도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해서 아이 둘 낳고 살 줄은 몰랐습니다. 왜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결혼은 평생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장 편하고 안정적인 사람과 한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 외모는 좀 촌스럽고 제가 이제껏 만났던 남자들과 달랐지만 그래도 제가 만났던 그 어느 남자들보다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고 또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연애 시절 남편이 슬픈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고 눈물을 잘 흘리는 걸 보고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같이 보는 저는 얼굴이 메마르다 못해 시큰둥한데 남편은 휴지를 아예 팔에 끼고 흐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삼형제 중에 막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사랑받고 자란 막내라서 그렇게 감정에 솔직하고 공감 능력이 좋았구나 납득이 갔죠. 남편 성격이 그렇게 모난 구석 없고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결혼 전부터 알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을 만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미 저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유명인이었습니다. 종종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남편 휴대폰으로 큰형, 작은형이란 이름이 뜨면서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세요? 어, 나 지금 선혜 만나는데? 어, 뭐? 아, 됐어. 나도 돈 벌어. 아, 진짜. 알았다고. 끊는다. 선혜야, 큰형이 너 만난다고 지금 20만 원 보낸대. 너랑 삼겹살이나 곱창 같은 거 먹지 말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고기 썰라고. 이렇게 남편의 형들은 남편이 절 만난다고 하면 저한테 비싸고 맛있는 거 사주라고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남편의 나이가 30인데 한 번 막내는 영원한 막내구나 싶더라고요. 외동인 저는 평생 누려보지 못할 막내의 특권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거의 데이트 코스를 짜왔는데요. 그게 모두 남편의 형수님들인 형님들의 도움이었더라고요. 어쩐지 친구들하고는 PC방이나 당구장밖에 안 가는 사람이 서울 경기도 할 것 없이 핫한 데이트 코스를 모두 섭렵해서 절 데리고 다니는 게 신기했죠. 남편과 저의 연애는 이렇게 시댁 식구들의 관심과 응원을 한 몸에 받았는데 이상하게 결혼 전에는 집에 한번 오라든가 얼굴 한번 보자는 초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 준비를 할 때 시댁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갔을 때 그게 모두 저를 위한 배려라는 걸 알게 됐었고요. 선혜 씨,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사진하고 똑같다. 솔직히 도련님이 사진 보여줬을 때 설마 이런 미인이 우리 도련님이랑? 하고 의심했는데 도련님 무슨 재주로 꼬신 거예요? 그러게요, 형님. 선혜 씨 진짜 잘 왔어요. 아, 그냥 지금부터 동서라고 불러도 돼요? 아무래도 집안 막내가 만나는 사람이라서 우리 식구들이 재수 씨 진짜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결혼 전에 그렇게 관심 주는 것도 부담이라고 해서 꾹 참았잖아요. 아, 저번에 준호랑 합정에 왔었을 때 그 근처에 내가 하는 횟집이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몰래 가서 얼굴만 보고 오고 싶었다니까요. 아버지가 저랑 형한테 막내 재수 씨 얼굴 보고 싶으면 연애 잘하다가 결혼하게 돈으로 응원하라고 해서 얘한테 보낸 돈만 진짜 재수 씨 지금까지 얘랑 맛있는 거 먹은 거 다 저랑 형이 대접한 겁니다. 제가 원래 사람들 틈에 있으면 좀 기가 잘 빨리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타입이거든요. 극내향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상하게 아주버님 두 분과 형님 두 분, 그리고 시부모님, 또 조카들까지 총 9명이 바글바글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그런 피로를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긴장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피곤하긴 했지만 뭔가 굉장한 에너지를 얻고 온 기분이라고 할까요? 워낙 시댁 식구들이 제게 처음부터 벽없이 잘해주시고 뭔가 몇 년 동안 봐온 사람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더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서 선물해 주셨고 둘째 아주버님과 둘째 형님은 김치 냉장고를 사주셨거든요. 그리고 아주버님들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사이들이 다 좋았던 것도 모두 시부모님 두 분이 집안 분위기를 잘 형성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시아버지께서는 한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시어머니와 함께 은퇴 생활을 즐기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주부셨지만 시아버지께서 교장으로 재직 중에는 동네에서 교장 선생님보다 유명하셨대요. 워낙 마당발에 나가는 모임도 많아서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교장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아버지를 강미선이 남편 이렇게 불렀다고요. 새댁이었던 시절부터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장이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가는 해결사셨대요. 결혼하고서는 시어머니는 동네 대장뿐만이 아니라 저희 며느리들 사이에서도 대장이 되셨어요. 너무 신기했던 게 시어머니는 정말 스치듯 지나가는 이야기들도 전부 기억하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대화 도중에 작은 형님이 친구가 SNS에 땡땡 호텔 조식 뷔페를 다녀왔다는데 너무 좋아 보였어요. 라고 하면 며칠 뒤 시어머니는 차 끌고 오셔서 저랑 큰형님이랑 작은 형님이랑 태우고 그 호텔에 들어가서 조식 뷔페를 사주셨고요. 또 한 번은 제가 결혼하고 4년 정도 지났을 때 가족들 단체로 싱가포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왜 하필 싱가포르냐고 여쭤보니까 큰형님이 신혼 때 싱가포르 여행을 하고 싶었다고 하신 적이 있다네요. 그때 여행 갔을 때가 큰형님이 큰아주버님과 결혼한 지 딱 10주년 되던 해였거든요. 가족 여행 겸 큰형님에게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맏며느리로서 잘해줬다고 선물을 주신 거죠. 그때 제가 좀 부러운 표정을 지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는 팔꿈치로 제 팔뚝을 살짝 미시면서 너도 10년 채우면 너 가고 싶은 대로 여행 보내줄게. 기다려.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참 여러모로 존경할 부분이 많은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트인 생각을 가지셨고 나이가 무색하게 유연한 사고를 지닌 분이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구형 카니발을 모셨는데 누구와 어디를 가든 늘 직접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결혼하고 초반에는 그 모습이 좀 낯설었었죠. 아니, 며느리인 저희가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아들들도 있고 시아버지도 계시는데 굳이 시어머니께서 먼저 운전석에 딱 올라타 계시는 게요. 근데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께서 80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운전을 가장 잘 하실 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정말로 시어머니는 운전 수준이 수준급이셨어요. 30여 년 동안 상대 측 과실의 접촉사고를 몇 번 빼면 무사고 운전이었다면 설명이 될까요? 그 옛날 스틱으로 면허를 따셔서 웬만해서는 못 모는 차종이 없었고요. 진짜 좁고 가파른 언덕길도 운전으로 진짜 부드럽고 쉽게 올라가시고 내려가셨어요. 시댁이 있는 동네에 좀 악명 높은 언덕길이 있는데 정말 좁고 가파르게 돌로 깎인 언덕길이었거든요. 중간중간 계단도 있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언덕길에는 차가 안 다녀서 주차도 하기 좋다고 하실 정도였네요. 시어머니는 본인은 운전하는 것도 재밌고 좋아서 되도록 오래 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식들 손 안 빌리고 혼자 여기저기 운전할 줄 알아야 편하지. 언어나 운전이나 연습을 게을리하면 녹슬기 마련이야. 나이 먹어도 또렷이 생각하는 거 말로 잘하려면 쉼 없이 입을 움직여야 하고
운전도 핸들 붙들고 여기저기 다녀야 바다 보고 싶으면 운전대 잡고 슝 바로 바다 보러 가고 친구 얼굴 보고 싶으면 친구가 어디 살든 친구한테 운전해서 가지. 남편 손 자식 손 안 빌리고 혼자 힘으로.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운전대 대신 잡아줄 남편 있다고 어렵겠다 면허증 썩히지 말고 평소에 혼자서라도 운전해서 여기저기 다녀. 이렇게 운전대를 꽉 붙들고 계신 시어머니께서 계시니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 모습은 몇 번 못 봤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선 그저 이런 시어머니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자동차 카센터에 가져가서 정비 맡기시고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손수 세차도 하시고 시어머니께서 좀 오래 운전을 하신다 싶으면 옆에서 젤리 같은 거 입에 넣어주시고 계속 말을 걸어서 졸음을 내쫓아 주셨죠.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운전하시는 차 뒷자리에 앉아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고 심지어 흥얼거리면서 노래까지 불러주시는 걸 보면 좀 시어머니를 위해 재롱을 부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주책이 아니라 참 나도 남편하고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싶은 마음이 들게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그렇고 며느리인 저희에게도 한없이 다정하셨거든요. 저희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께서 조카들과 저희 아이까지 봐주셨는데 시아버지는 늘 시댁을 타가소라고 하시고 또 출장 아이 돌봄 서비스도 있다고 무슨 일 생기면 남의 손에 손주들 맡기지 말고 퇴직해서 할 일 없는 나한테 맡기라고 하셨어요. 웃긴 게 제가 첫째를 낳고 친정 어머니께서 몇 주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어서 옆에서 간병을 했었는데 그때 5일 정도 딸을 시댁에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매일 시아버지께서 손녀 잘 지낸다고 사진을 찍어 톡으로 보내주시는데 어째 날이 갈수록 딸의 얼굴이 빵실빵실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5일 후 저희 딸내미는 3kg가 불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심지어 단 5일 동안 시아버지 말투까지 옮아와서 저나 남편이 무슨 말만 해도 애가 웃으면서 그려 라고 하는 거예요. 시댁에서는 뭘 하든 할아버지가 그려 하는 모습만 봤을 테니까요. 저희 시아버지는 그러셨습니다. 제 딸뿐만이 아니라 저도 시댁에 가는 길이 왠지 푸근하고 다정한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빈자리를 많이 느꼈고요. 제가 결혼하고 6년이 지나던 해에 시아버지께서 서산으로 벌초를 하러 가셨었어요. 거기가 고향이시거든요. 그날은 평일이라서 아주머님들도 그렇고 다른 가족들이 따라가지 못했는데 어차피 시아버지께서는 거기 동네 사람 불러서 같이 할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시며 아침 일찍 서산으로 향하셨다고 나중에 시어머니께 전해들었죠. 근데 오후쯤에 시어머니를 통해 시아버지께서 벌초 작업 중에 벌에 쏘였다는 연락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은 보통 벌에 쏘였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아유, 어쩌다 그랬을까 하는 뭔가 당장 생명이 위독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만 받아도 괜찮은 줄만 알았네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큰일이 아닌 줄만 알았다가 벌에 쏘인 직후 바로 호흡곤란과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일단 애들 친정에 맡기고 시어머니와 함께 먼저 시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죠. 아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결혼 후 처음 제가 시어머니 대신 운전을 했던 날일 거예요. 시아버지는 가족들이 병원에 다 모이기도 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먼 곳에서 가족들 하나 옆에 없을 때 벌에 쏘이고 나서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아프셨을 텐데 얼마나 외롭고 무서우셨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집안은 아비규환,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답답한 한숨과 울분이 담긴 눈물만 흘리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든든한 아들 둘과 며느리들이었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을 잃은 돛담배 마냥 무기력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족들 모두 며칠 연락이 끊길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다행히 그 후 다시 만나 서로 시아버지의 죽음과 빈자리를 위로하며 더욱 돈독해지긴 했지만 그만큼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늘었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셨고 한동안 저희의 방문도 사절하셨어요. 그냥 혼자서 남편을 떠나보내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아버지 물건 정리만 도와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끝까지 마다하셨고요. 그 사람 옷, 책, 물건들 정리하면서 나도 나름 그 사람 보내는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시간 좀 주렴. 너희 또 걱정할 일 안 만들 테니까. 근데 저희는 참 말을 안 듣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도 걱정이 되는데 어쩌겠어요? 괜히 연락 한 번 더 하고 찾아가고 어머님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하면서 더 귀찮게 하면 시어머니는 예, 니들이 그러니까 내가 안 괜찮아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남편하고 저도 그렇고 첫째, 둘째 아주버님 내외도 서로 그럼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선택권을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이 중 누구와 더 살고 싶으시냐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선택하는 선택지는 없니? 시어머니는 마음은 고맙지만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인간은 원래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도 고독한 법이라는 철학적인 말을 하시며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저희를 설득하셨어요. 물론 같이 살면야 좋지. 좋은데 아직 나는 혼자 사는 게 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을 혼자 살겠니? 여기서 더 늙으면 혼자 살고 싶어도 니들 중 하나는 나 데려가서 살아야 하는데 너희랑 살면 내 친구들 부르는 것도 괜히 불편하고 너희가 안 그런 걸 알아도 나도 너희 눈치 보고 너희도 내 눈치 볼 수밖에 없어. 우리 사이가 얼마나 좋고 애틋해도 사는 게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합가 안 하고 자유롭게 사는 거 즐겨라. 나도 그럴 테니까. 아무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됐어도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당당하시고 우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데리고 온 손님의 등장이 저희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시어머니도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예전처럼 활동적으로 여기저기 모임도 나가시고 운동도 나가시고 새로 등산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냥 친구들만 만나서 놀러 다니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는 작은 형님께서 저랑 큰형님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동네 마트에서 시어머니 친구분을 만나셨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10여 년 지기 친구 세 분이 계셨는데요. 미숙, 선자, 수경 아주버님으로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아예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셨어요. 그중 선자 아주머님은 작은 형님과 같은 동네에 사셨는데 작은 형님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선자 아주머님을 만나서 아주머님께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뭐 잘 지내냐, 애들 잘 크냐, 일은 괜찮냐 이런 말 하다가 대뜸 요새 시어머니한테 벗어나서 좋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번 주에도 다 같이 찜질방 갔다 왔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막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한창 연애를 해서 그나마 얼굴 덜 보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연애요? 아니 누가요? 우리 어머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황당해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 어머님이 무슨 연애냐고 하니까 막 어머 아직 며느리들이나 아들들한테 말 안 했나 보네 하고 실언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니 막 가던 길 가던데? 놀랐죠. 황당했고요. 아니 다른 분들이라면 몰라도
저희 어머니가 새로 만나는 분이 생겼다면 당연히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선자 아주머님은 알고 우리는 모르는 비밀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선자 아주머님을 통해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넌지시 말을 꺼냈는데 저희 어머님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만나고 있어. 이제 1년 좀 안 지났네. 아유, 선자 그거 입 가벼운 거 알아줘야 돼. 아니지. 그래도 1년 비밀 지킨 거니까 선자 걔한테는 신기록 세운 거나 다름없겠다. 이때 말은 가볍게 하셨지만 저희에게 소개까지 시켜주신다고 하셔서 좀 놀랐어요. 그때 저희는 시어머니가 그저 시간 때우기용으로 만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조금 불안해했고요. 아마 돌아가신 시아버지라는 존재가 저희 모두에게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늘 시아버지 자리였던 시어머니 옆자리를 노리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마음에 차지 않고 누가 와도 괜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일단 만나게 해주신다니까 만나는 보자 하고 다 같이 날 잡아서 외식을 할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이런 말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긴 한데 저는 첫인상부터 안 좋았어요. 키도 크고 시어머니와 나이도 얼마 차이가 안 나서 젊어 보이셨는데 눈도 좀 푹 꺼져서 퀭하고 또 그거 아시나요? 밥을 많이 먹어서 붙은 살이 아니라 술을 많이 먹어서 찐 유흥살. 그 유흥살이 붙어 있는 게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 정말 술을 좋아하신다고 하긴 했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만난다는 분이니까 최대한 웃으면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 도중 그 아저씨께서 한 말 때문에 저희들 모두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조만간 집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때 되면 얼굴 더 자주 보겠지? 여기서 집이 누구의 집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그 말에 정말 일제히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시어머니는 옆에 앉은 아저씨를 힐끗 한번 보시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곧 말하려고 했는데 다음 달에 이 사람 집 정리하고 내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이야. 방도 남아돌고 집도 넓은데 괜히 관리비 2배로 들이면서 살 거 없잖아. 이때부터는 정말 고기가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께 1년 만난 상대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한 달 안에 아예 같이 사신다니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식사가 끝나고 다들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시어머니 댁으로 가서 그날 있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그분 만나서 좋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좋긴 한데 그래도 같이 사시는 건 너무 이르지 않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아직 2년밖에 안 됐고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나마 이제 밖에 나가고 하신 지 1년도 안 되셨잖아요. 저도 형 말에 동감이에요, 엄마. 엄마, 그 아저씨 자식도 4명이라면서요. 그냥 각자 집에 살면서 만나지 왜 갑자기 합친다는 말 하세요? 엄마가 왜 그 아저씨가 마음에 든 건지 왜 만나는지 오늘 실제로 보니 알겠어. 말도 잘하고 잘 웃고 그렇긴 해서 알겠는데요. 솔직히 저는 느낌도 별로 안 좋아요. 엄마랑 상의도 안 하고 우리한테 너희 엄마랑 나랑 앞으로 같이 살 거다.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것도 어딘지 찝찝하고요. 어머님, 일단 천천히 더 만나보시고 같이 사는 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시간도 많은데 시간 좀 더 가지고 생각해도 아무래도 이 사람이나 서방님들한테는 아버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 아저씨가 너무 갑작스럽고 불편할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요.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은 만나는 건 좋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었고 작은 아주버님은 아예 그 아저씨의 인상과 느낌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만남도 반대라는 의견이었어요. 남편은 그냥 싱숭생숭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행복하시다니 좋긴 한데 그래도 괜히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렇다고 해도
가족들인 우리가 서운하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의 행복을 막을 권리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고 복잡한 심정이라고 했죠. 근데 시어머니는 그런 가족들의 마음은 아예 수용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서운하다고 화까지 내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내가 누구 만나고 누구랑 살 건지 허락받으려고 그 사람 소개시켜 준 줄 아니? 어떻게 자식이라는 것들이 애미 마음 하나 알아주는 것들이 없어? 내가 왜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1년이나 걸렸는데. 그거 저 사람이 날 꺼내준 거야, 저 사람이. 그리고 천천히 가다가 나도 니들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면 그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나는 평생 떠난 니들 아버지 그리워하면서 혼자 살아야 되니? 니들 마음 편하자고? 엄마, 그게 아니고 나랑 형 말은 됐어. 내가 아예 이제 나도 혼자가 아니라고 시까지 올리고 싶은 거 참고 그냥 같이 살림만 합치는 걸로 참는 거야. 근데도 뭐 너희는 자식도 아니야. 엄마 행복을 우선으로 안 하고 지들이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만 우선인 것들이 무슨 자식이야. 남편이나 아주버님들이 서운해하는 마음도 이해가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자식들에게 서운해하는 감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같이 사는 걸 반대한다면 아예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라는 시어머니께 저희는 며칠 고민을 해서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같이 사는 건 저희도 말리지 않겠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시어머니의 행복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천천히 가자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떨떠름하게 알겠다고 하셨지만 그럼 본인이 그 말을 지킬 테니 너희도 나와 약속 하나 하자며 합의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저씨를 앞으로는 가족처럼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같은 대접을 하길 바란다고요.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니 저희도 그걸 받아들였죠. 근데 그때 저희는 시어머니와 관계가 틀어지는 걸 각오를 해서라도 그 만남을 뜯어 말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좀 과하게 그 아저씨를 싸고 도셨는데요. 함께 지내시게 된 후로는 따로 방 하나를 그 아저씨 서재로 쓰라고 꾸며주시기도 했어요. 그 아저씨가 따로 서재가 필요할 정도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호칭 문제로 남편과 아주버님들과 갈등이 많았어요. 솔직히 본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아저씨에게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주버님들이 어색해서 호칭을 여기요 라고 애매한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그럼 그 아저씨도 웃긴 게 내 이름은 저기가 아닌데 라고 꼭 짚고 넘어갔어요. 그럼 바로 시어머니가 남편이나 아주버님이나 불러내서 너희 이럴 거냐고 계속 아버지라고 똑바로 안 부르면 나 정말 혼인신고한다고라고 하시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모두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의 혼인신고를 막기 위해 그 아저씨에게 꼬박꼬박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해야 했죠. 생각해보면 굳이 그 아저씨를 불편해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본인이 좋다고 함께 살겠다고 하셨는데 얼굴 보고 살 사이에 더 불편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는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뭐 말을 확실히 잘 하시긴 하는데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타입이었어요. 왜 너무 가볍게 생각 없이 막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번은 작은 형님이 열이 이만큼 받아서 연락을 하셨는데 작은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작은 형님 친정에 잠깐 갔다 오면서 조카를 시댁에 맡기셨나 봐요. 저녁에 조카 데리러 들렀다가 저녁은 이미 먹어서 차만 마시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대화하는 도중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 내 친구 말 들어보니까 요새 하청 직원들을 정규직들이 하키벌레라고 하대. 하청 바퀴벌레라고. 준용이 너도 들어봤냐? 작은 아주버님은 조선소 하청업체 직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저딴 소리를 하는 게
제정신으로 가능한 건가요? 당연히 작은 아주버님은 기분이 상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바퀴벌레 소리를 듣는답니까? 그 친구분께 전해주세요. 기분 상당히 나쁘니까 할 말 못할 말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라고 말했고 아저씨는 뭐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황당해했고 더 환장할 노릇은 시어머니가 아저씨 편을 들면서 너는 꼭 지나가면 될 말을 자꾸 늘어져서 사단을 내더라. 그렇게 모든 싸움으로 만들고 싶니? 라고 피해자인 작은 아주버님을 질타하셨죠. 또 한 번은 큰 아주버님이 미치겠다고 남편의 연락을 해왔는데요. 며칠 전부터 김용복이 친구라는 아저씨들이 횟집에 오더니 올 때마다 매운탕 리필 서비스 3인분 같은 광어 1인분 달라. 소주 2병 시키면 맥주 1병 더 달라. 별 회개한 서비스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서 김용복이 누군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시나요? 네, 바로 시어머니 함께 사는 그 아저씨예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가 큰아주버님 횟집을 본인 아들 식당이라고 가서 내 이름 말하면 뭐든 서비스 준다고 떵떵거리며 다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저씨들이 오면 큰 아주버님도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드렸대요. 근데 2번, 3번 아주 끝도 없이 밀려오니 짜증이 나서 그 후로는 김용복이라는 사람 모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서비스도 딱 끊으셨다고 해요. 그 후폭풍은 어땠을까요? 시어머니께서 큰아주버님에게 5만 원짜리 몇 장을 던지시고 버럭 화를 내셨대요. 너는 가족이 장사해서 남겨먹는 것보다 중요하면 평생 장사만 하고 살고 가족은 나 몰라라 하고 살라고요. 이러니 그 아저씨가 함께 살게 된 후에 저희와 시어머니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몇 달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살게 됐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째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아저씨의 복장이나 끌고 다니는 차가 나날이 레벨업이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희와 처음 만나는 날에도 늘어난 등산복을 입고 오셨던 분이 시어머니와 함께 사시고 난 후로는 하루 365일 딱 맞는 양복을 입고 다니니 의아할 수밖에요. 그리고 원래 소나타를 모셨는데 시어머니와 사시고 1년도 안 돼서 신형 제네시스를 뽑아 타고 다니는데 그게 마냥 곱게만 보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다 저희 시어머니 돈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유산과 시아버지께서 당하신 사고로 인해 제 보험금까지 가지고 계셔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셨는데 그 돈으로 무일푼에 시어머니께 얹혀 사는 그 아저씨 치장을 한다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몇 번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시어머니와 이런 문제로 언쟁을 몇 번 했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내 돈 내 사람한테 쓰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유산 많이 안 남길까봐 벌써 관리하는 거냐? 라고 화를 내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가 좋던 모자 사이가 고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주버님 내외가 시댁의 발길을 뚝 끊더니 나중에는 큰 아주버님, 그 후에는 남편도 아예 시어머니와의 언쟁을 피하기 위해 연락을 끊었죠. 저와 큰형님이 그나마 끝까지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려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아예 전화기를 꺼두시거나 대신 아저씨가 전화를 받고 대신 문을 열어주시며 시어머니가 저희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5달 넘게 시어머니를 못 보고 산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지켜왔던 가족 사이가 단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매일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가 고작 그 아저씨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을까 고민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연락이 끊기고 하루도 시어머니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영겁의 시간이 지나 알게 된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을 못 보고 산 지 5달,
어느 여름 끝자락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는 아예 안 받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그냥 제 휴대폰으로 오는 번호는 무조건 다 받거든요. 심지어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도 다 받아요. 아마 제가 모르는 번호는 아예 안 받는 사람이었다면 결과가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전화번호는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였는데 전화를 받고 상대방 쪽에서 여보세요? 선혜니? 라고 말했을 때 바로 목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기도 하고 또 좀 쉬어있는 상태라서 누군지 짐작도 못해서 저는 누구세요? 라고 말했죠. 근데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들리는 그 목소리는 저를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아가, 막내야, 나라고. 어머님? 혹시 어머님이세요? 혹시나 하는 제 말에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더욱 크게 울고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죠. 연락이 끊겼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지어 울면서 전화가 오다니.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단 시어머니께 왜 그러시냐고 지금 어디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좀 와서 나 좀 데려가라는 소리만 계속 하셨는데 제가 그럼 주소를 말해달라고 당장 가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불러주신 주소는 다름 아닌 강원도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이었어요. 일단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시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간다고 말을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휴무였던 큰형님께 연락을 해서 함께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시어머니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다들 모르는 번호라서 아니면 일하는 중이라서 안 받았다고 해요. 그나마 제가 전화를 받아서 몇 달 만에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요양병원에 도착해서 저와 큰형님은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를 통해 알아보니 시어머니는 치매로 장기 요양이 신청돼서 입원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달 만에 만난 시어머니는 이전보다 마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희를 마주하셨어요. 어머님, 대체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치매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니, 그 아저씨가 어머님을 여기로 보낸 거예요? 아니야, 내가 들어왔어, 내가. 그 인간, 아니, 그 인간들한테서 벗어나려고 내가 내 발로 들어온 거야. 근데 나 치매 아니야, 선혜야. 그 인간들 피해서 도망치려고 치매인 척 한 거야. 이 알아먹지 못할 말이 어쩌면 시어머니께서 정말 치매셔서 하는 말은 아닐까. 아예 의심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나 목소리는 너무나 뚜렷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천천히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내가 속았지. 내가 멍청했어. 아예 작정을 했던 거야. 그 인간이 선자 그것이랑 짜고 나를 생선 마냥 발라먹으려고 했던 거라고. 여기서 왜 선자 아주머님의 이름이 나오나 의아하시죠? 선자 아주머님은 저희 시어머니께 그 아저씨를 소개해준 시어머니의 친구분인데 시어머니의 주장으로는 아예 그 만남까지 모두 두 사람의 농간이고 계략이었다고 하셨어요. 저희와 사이가 소원해질수록 그 아저씨가 시어머니께 요구하는 돈의 금액도 더 커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시어머니 명의로 된 카드를 쓰고 다녔는데 나중에는 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되냐고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본인 큰아들이 사업이 부진해서 아버지 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감정에 호소를 했다고 해요. 그때는 시어머니도 좋은 마음으로 직접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 돈을 갚을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막내딸 결혼자금, 둘째 합의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돈을 더 가져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돈만 요구한 게 아니라
나날이 사람이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강압적이어져서 시어머니는 점점 무서워지기까지 했고요. 심지어 한 번은 그 아저씨가 누구와 다정하게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선자 아주머니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정한 사이가 아닌데 좀 이상해서 지켜봤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사준 그 차 안에서 선자 아주머니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부채를 발견했을 때 본격적으로 둘 사이를 의심하게 됐고요. 근데 이미 저희하고는 사이가 소원해지고 주변에는 본인의 상황을 창피해서 말 못하고 그때부터 아저씨가 돈 요구를 해오면 말을 못 알아듣는 척 치매인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척뿐만 아니라 얼굴을 못 알아보는 척도 하고 주방에서 냄비도 태워먹고 그냥 그 아저씨가 집에 오면 잠자는 척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아니 어머님, 왜 그때 치매 연기까지 하셨어요? 그냥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니 그 상황에서 너희한테 상관 말라고 내 인생이라고 떵떵거렸는데 이제 와서 그 인간이 내 돈 다 가져간다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말해. 그리고 내가 치매인 척 연기까지 하니까 이제 아예 내 휴대폰까지 뺏어가더라. 내가 그 인간이 나한테 돈 야금야금 가져갈 때부터 통장 비밀번호 싹 바꿨거든. 근데 내가 치매 걸린 척 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거 아니냐면서 가져갔어. 그 인간이 무슨 짓까지 했냐면 시어머니가 치매 연기를 좀 하고 나니까 그 후로는 아예 시어머니가 말도 아예 못 알아듣고 사람을 기억도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선자 아주머님을 집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주머님과 함께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조롱하고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라고 협박까지 했다고요. 아예 집에 자리를 잡아 하루 종일 돈으로 사람을 괴롭혀서 시어머니가 그럼 차라리 병원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나도 치매에 당신 수발받기 싫다고 하니까 정말 경기도권이 아닌 먼 강원도에 있는 요양병원에 두고 갔다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다 못해 활활 넘쳐 흐른다는 기분이 이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희 모르게 이런 수모를 당해왔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나더군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당할 위인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나간 집안에 분명 그 사기꾼 커플이 호랑이 없는 동굴에 왕 행세를 하는 여우처럼 자리를 잡고 살 줄 아셨어요. 그래서 한 명의 조력자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너네 수경이 알지? 내 친구. 나 여기 오기 전에 수경이한테 선자 그것이 계획해서 그 인간 나한테 엮었다고 둘이 작당을 한 거라고 하니까 그러고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돈 걱정에 여기저기 돈 빌려달라고 했던 게 어느 순간 돈 걱정 싹 잊고 이곳저곳에서 돈 쓰고 다니던데 그거 다 내 주머니에서 그 인간이 뺏어간 돈 아니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경이한테 나 병원 들어오면 그 집에 CCTV랑 녹음기 좀 여러 곳에 설치해달라고 했어. 그 인간들 나 없는 내내 무슨 짓 하나 증거 남기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시어머니께서는 며칠 전에 수경 아주머님에게 연락을 해서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인간들 없는 시간에 들어가서 CCTV랑 녹음기들을 수거해달라고 했고 그거 받아다가 그 인간들의 민낯을 싹 공개해서 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며 얼른 여기서 나 좀 데리고 나가달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일단 시어머니 말대로 회원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큰형님과 함께 큰형님 집에 내려드리고 저는 수경 아주머님을 만나러 가서 CCTV와 녹음기를 받아 다시 큰형님 집으로 갔죠. 그날 밤 큰형님 집에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달 만에 만난 자식들과 며느리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고 저희는 CCTV 속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해 사기꾼들이 지들 세상 만난 것 마냥 집안을 활보하며 온 사방 군데를 뒤지는 꼴을 쳐다봤어요. 와, 집안에 있는 서류란 서류는 몽땅 꺼내고 인감으로 보이는 도장까지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중간중간 명인이 뭐니 하면서 무슨 서류는 어느 기관 가서 내면 되고 그 멍청한 여자 치매 걸렸다고
동거인인 내가 유산 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봐야 한다. 차라리 서류를 위조하자 등등. 완전 범죄자 집단이 따로 없는 대화를 하는 게 녹음기를 통해 몽땅 녹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자 아주머니가 이번에도 딱 절반이라고 나한테도 사기칠 생각 접으라는 말을 하면 그 아저씨가 걱정 말라고 그 여자한테 1억 5천 뜯은 것도 너랑 나누지 않았냐. 나만 믿으라는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시어머니가 모은 증거를 보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아예 세상 밖으로 내몰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 사기와 명의 도용 갈취 등으로 고소할 준비를 했고 또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살았던 그 집에 사기꾼들이 활보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저랑 큰형님이랑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죠. 그때 집에는 뻔들나게 드나들던 선자 아주머니는 없고 그 아저씨만 거실에서 라면을 먹으며 팔자 좋게 TV를 보고 있더군요. 남편은 못 참고 달려가 그 인간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고 사색이 된 그 인간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제가 부축하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야? 왜 저 사람이 저기 있어? 아니 저 사람 치매라서 내가 좋은 요양병원에. 개소리 하지 마, 이 쓰레기야. 네가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선잔지 순잔지 그 빌어먹을 인간이랑 짜고 우리 엄마 요양병원에 두고 갔잖아. 아니야 임마,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네 엄마가 몇 달 전부터 치매기를 보여서 본인도 힘들다고 입원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데려다 준 거야. 우리 어머님 치매 아니야, 이 멍청한 인간아. 너랑 네 사기 파트너가 이 집에서 무슨 짓 하는지 감시하려고 연기하신 거라고. 둘이서 대가리가 두 갠데 어떻게 그중 한 사람도 생각이라는 걸 안 했냐? 사기 피해자 집에서 아예 판 깔고 작당 모의하는 거 우리 어머님이 다 녹화하고 다 녹음했어. 이제 당신이랑 선자 그 인간은 끝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여보, 미선 씨, 무슨 말 좀 해봐. 당신 정말 치매 아니야? 나는 당신 치매인 줄 알았어. 알잖아.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해. 나 선자랑 아무 사이 아니야? 아저씨는 남편 손에 멱살이 잡혀 매달려 시어머니를 향해 애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추한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이내 고개를 휙 돌려버리셨어요. 남편은 일단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라고 난닝구와 반바지 차림의 아저씨를 끌고 나가 현관문 밖으로 내던지고는 문을 걸어 잠궜죠. 저와 큰형님은 그날 온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그 아저씨와 선자 아주머니 물건으로 보이는 물건을 싹 다 모아서 버렸고요. 아예 그 인간들 손길이 닿았다 싶은 게 있으면 모조리 다 버렸어요. 징그럽게 저희 시어머니 침대에서 둘이서 자서 침대도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따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사기 피해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환장할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아저씨 이미 사기 전과만 여럿 되더라고요. 진짜 처음부터 전과를 조회할 수 있었다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일단 저희 시어머니가 그 인간에게 사준 차를 압류해서 처분한 후에 돈을 받았고 그 인간 수중에 있던 몇천 안 되는 돈을 돌려받고 그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구속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 둘은 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확정돼서 아주머니는 초범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얼마 전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소문이 나서 그런지 고향에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이미 전과만 여럿이라서 아직도 징역을 살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1억 5천이라는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솔직히 결과가 마음에 차진 않지만 그나마 그 인간들이 죗값을 받았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께서 많이 안도하셨어요. 만족스럽지 못한 재판 결과만큼 속상했던 건 집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한동안 부끄러워 저희를 만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큰아주버님이나 작은아주버님은 사건이 해결이 된 후에도 시어머니를 보기 꺼려했고요.
물론 두 분도 재판에 필요한 서류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도울 수 있는 건 모두 돕고 시어머니가 당한 일에 크게 분노하긴 했지만 그 아저씨와 있었던 일에서 아주버님 두 분도 상처를 받으셨고 시어머니께 실망을 해서 바로 관계가 회복되긴 무리였나 봅니다. 저나 다른 형님들 그리고 남편은 종종 시어머니께 찾아가 얼굴도 보긴 하지만 언젠가 실망한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이 풀리고 끝내 서로를 그럴 수 있었겠다 이해하고 난다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항상 당당하고 고독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셨던 시어머니께서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됐다는 걸 믿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힘든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고 싶어요.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쌓이고 쌓인 잘못된 선택들을 하나둘 풀어내 해결하다 보면 그 문제가 과거 지나간 일이 되겠죠. 이번에 저희 가족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이 그렇게 해결돼서 먼 훗날 이런 일도 있었지 하고 서로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길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